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저와 한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보도를 했는데 대선 18개월 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저희를 뒷북 수사했고 2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윤석열의 검사 시절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다수 언론이 아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인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제 국정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독한 기자 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싸운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 그리고 재래식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상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만났네요. 요새 자주 만납니다. 네, 매일 보는 것 같아. 예,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간달프 김용진 기자 안 나오셨네요. 안 나왔어요. 지금 한국에 언제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지난주에 이탈리아 페루자인가요? 네, 페루자. 출장을 갔는데 외유성 출장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일하러 간다 그랬는데 간달프 김용진 기자님과 현지 연결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아니 뭐 저는 연락도 안 해봤는데 그냥 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증거는 없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지 활동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아니 봉 기자가 저 요구했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저기 인물 사진이 있잖아요. 네. 여성분과 찍은 거. 네. 저거 약간 조작 느낌 안 납니까 저거? 아니 근데 저게 그러니까 누군데?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여자랑 찍은 사진을 보내봤어. 근데 뒤에가 굉장히 뿌옇고 네. AI로 합성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 보여요. 네,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 국정조사 라이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7개를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서해 공무원 피격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조작 그리고 저희 사건인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제 3개 사건을 동시에 청문회를 진행해서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국회에 있었고 저와 한상진 기자도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자정 한 12시 좀 넘겨서 끝났잖아요. 예. 그렇죠. 딱 자정 맞춰서 끝났어요. 근데 한 기자는 그런 청문회 처음 가봤습니까? 네, 저는 처음이죠. 뭐 봉 기자는 워낙에 그런데 갈 일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처음이라서 좀 생경하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요. 좀.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자정 한 조금 넘겨서 끝났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4시간. 그렇죠. 14시간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전에는 약간 특별한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중요한 증언이 오전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전엔 일단은 뭐 이제 각 정당들끼리 좀 심겨루기도 좀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엄청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어제도 엄청 싸우면서 뭐 박선원 의원한테는 당신은 국정원 기조시장 출신이니까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서로 간에 하는데 사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단순히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엄중한 자리잖아요. 엄중한 자리고 뭔가 이제 자기들이 준비해 오니까 이 중요한 얘기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참고인이나 증인들하고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양 정당 간에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필요한 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그것도 좀 흥미롭게 보이던데 저는. 근데 저는 대북송금 국정조사할 때도 갔잖아요. 예. 시작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자격이 없다고. 아 처음에?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너희들은 내란 옹호 세력.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국민의힘은 너네는 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건태 의원이나 뭐 김동완 의원 나가라고 하는데 이 대북송금 대장동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3번이 시작이 똑같아요. 아 그래? 저는 재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이거는 뭐 저기 좀 그런 게 있네. 그렇게 하면서 1시간을 보내요. 아 그렇게 하면 1시간을 보내는데 루틴이구나 이게. 예. 근데 문제는 어제 오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도 제시됐고 증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3개 사건 모두요. 당사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국정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데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기자이기도 하고 예.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자 이 얘기는 뭐 어제는 안 했는데 사실 좀 떨리더라고 나는. 그 앞에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와라 해서 예. 이제 마이크 앞에 딱 서서 질문하는데 말을 할 때 내가 약간 좀 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솔직히.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좀 피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신문도 보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내가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예,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을지 궁금해서 한번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기사 4개 있던데. 4개, 5개. 네. 저도 이제 제 이름 쳐봤는데 미디어 오늘이 가장 먼저 썼어요. 네, 맞아요. 저희 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는 뭐 미디어 오늘이 이제 미디어 전문지니까 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의 수사는 이 기자들을 잡기 위한 수사가 아니고 알고 보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벌인 수사였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미디어 오늘이 가장 먼저 쓰고 그리고 어제 또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수사를 받을 때 민주당 당직자였던 김우철 전문위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알고 한상진 기자도 알고 네. 대다수의 기자들이 아는 대한민국에 일 좀 한다는 기자들은 이분 모를 수가 없거든. 네. 네. 그런데 근데 저는 이때 2022년 때 이 김우철 위원과 통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연락처도 잘 몰랐고. 근데 어찌됐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김우철 위원이 수사를 왜 받았죠? 저희 사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분 관련된 기록을 제가 좀 봤어요. 네. 근데 이분이 김우철 위원 사진을 계속 좀 네. 띄워주세요. 검찰 주장으로 따지면 여기저기에 다 껴있다는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지욱 기자 사건에도 이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등장하죠. 이분이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예, 나오잖아. 예. 지금 저희하고 시점은 좀 다르지만 같이 기소가 된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 관련된 사건에도 네. 이분이 끼어있다고 돼 있어. 네. 그리고 뭐 이 사건을 시작할 때 그 대장동 관련돼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된 일을 좀 뭐 추적하는 무슨 팀이 있었는가 봐. 예. 그 팀에서 하천대유 TF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일에도 이분이 뭔가를 다 했다는 식으로 예. 지금 모든 사건에 다 이분이 뭔가 조금씩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얘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무혐의 처리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사람 관련돼 가지고는 검찰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뭐 했다라는. 예. 지금 이제 제 개인 채널 오프 더 레코드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에서 보시면 저희의 무슨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 못 보세요. 그러니까 고정 댓글에 그리고 이제 그 본방송 링크가 있습니다. 예, 그거 보이스피싱 링크 아니니까 누르시고 예, 독한 기자 채널로 이사 와서 시청하시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우철 위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직자인데 화천대유 TF에 있었고 화천대유 TF의 아마 팀장이 김병욱 의원. 맞아요. 이번에 성남시장 출마하잖아요. 그분인데 저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그 보좌관이 저한테 무슨 자료를 넘겨서 제가 그걸 보도한 것처럼 돼 있고 심지어는 제가 그 자료 중에 일부를 허재영 기자한테 넘겨서 허위 보도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근데
그때 당시나 김병욱 의원을 제가 2주 전에 처음 봤습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2주 전에 처음 저기 TBS 봉인해제 라디오 게스트로 나와서 봤는데 하여튼 반갑겠다. 황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말로 막 써도 그냥 발부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쓰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김우철 위원이 저희보다 더 혹독하게 수사를 받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어제 뵌 거예요. 네. 뵙고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멘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수사를 받은 거는 어디 가서 얘기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아침 6시까지 수사를 받았다는 거냐, 밤샘 수사를.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뭐 한두 번 수사받은 것도 아니고 뭐 포렌식 하면서도 굉장히 뭐 망신을 많이 줬던 것 같고 이분한테. 지금 뭐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담긴 기사는 별로 안 나오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저희 그 국회 현장 사진 기자는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팬 기자도 꽤 그 옆에서 노트북 들고 많이 쳤는데 기사가 생산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자들은 있는데 기사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맞아요. 저희들 옆에서 저희 모습을 찍은 사진들, 위원 그 회의장 안에 사진들 이런 것들만 지금 많이 나오네요. 지금 뭐 뉴시스의 이제 사진 기사인데 이건 사진만 나오고 내용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데는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신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신기한 경험을 어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련돼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사는 너댓게.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봉직 기자가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게 짤로 그러니까요. 쇼츠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저희는 유튜브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TV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말 네, 오늘 MBC 뉴스 지금 하고 있을 텐데 MBC는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냐면요. 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건을 뭐랄까 세 개의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안 알려지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대다수 국민이 지금 모르고 오늘 매불쇼 나가셨죠? 네, 나갔습니다. 매불쇼에서 최욱 앵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큰일이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여기 채널은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어제 저희 국정조사 출석 장면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 행간의 이야기 또 이면에 묻힌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면 뉴스타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받은 방송사도 많잖아요. 많죠. 여러 TBS, 곳. MBC, JTBC 여러 곳이었어요. 진짜 많은데 여기들은 왜 기사를 안 써. 할까요? 네, 저는 그게 좀 너무 신기한데 심지어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다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이렇게 고초를 치렀어. 네. 그러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어. 네. 그죠? 뉴스타파가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해가지고 자기들까지 네.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언론 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등장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건이 어쩌면 간접적이지만 당사자인 언론사들이 자기들 사건이나 마찬가지인 이 사건을 보도를 안 해.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실명을 좀 거론하고 싶은 언론사가 하나 있는데 경향신문 같은 곳이에요. 경향신문은 저희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체. 네, 심지어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저는 경향신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자들 많습니다. 예. 심지어 저희 뉴스타파에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이범준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 기자 시절에 제가 그분이 쓰는 글들 내가 너무나 그 흠몰해서 제가 직접 선고 처리해서 제가 뉴스타파를 모셔온 분이기도 해. 제가 경향신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뉴스타파와 같이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싸우자라고 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안 보여. 지금 사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경향신문은 눈이 뒤집혀서 난 기사를 써야 된다고 봐요. 한 1면 3면 정도는 써야죠. 예. 근데 안 써.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이게 이유가 뭘까? 왜냐면 지난 20대 대선 때 이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과의 관계. 뭐 봉지욱 기자가 사실은 시발탄 같은 기사를 쓰긴 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먼저. 썼던 곳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썼던 언론사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들이 그 당시 썼던 기사가 사실로 거의 확정돼서 나오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래. 기사를 안 써.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경향신문은 2023년 9월에 이제 검찰 수사 시작됐을 때도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사가 맞아요, 별로 맞아요. 없었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경향신문 기자들은 검찰이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좀 쓰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경향신문 기자들이 불기소되지 않고 네. 기소하지 않겠다로 결정이 나니까 그때서 갑자기 한 2, 3일 동안 막 몰아치듯이 기사를 쓰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 기사를 이렇게 좋은 잘 정리된 이 기사를 네. 왜 수사가 시작됐을 때 한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안 썼겠냐. 그러니까 그때 썼으면 훨씬 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예.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영상으로 저희가 클립을 좀 만들었는데요. 자료 3번에 어제 이제 저와 아마 이게 오전 저희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맞아요. 네, 미디어 오늘에서 영상 편집을 했던데 출처 국회 방송이고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2023년 2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다가 뉴스타파의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제시하고 니네 이거 서로 짜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의를 하죠. 그러면서 맞아요.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그게 2월입니다. 2월인데 7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 수사가 들어왔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제 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유동규와 정영학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 공산당 프레임 맞아요. 이재명이 만든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재밌는 것은 어제 국민의힘이 유동규와 남욱의 통화 녹음 파일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네, 잠깐 그렇죠. 했는데 2023년 4월에 그러니까 남욱이 윤석열 검찰에 압박을 받고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상태에서 협조를 할 때잖아요. 근데 네, 그때 유동규와 남욱이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난리를 치던데 유동규가 그 통화에서 하는 내용이 검찰에서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부분 그 얘기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했죠. 예. 남욱 변호사 뭐라 그랬죠? 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2023년 9월 달에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훨씬 전인 4월 달 경에 네. 자유로운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화 나누면서 이미 김만배 작당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남욱 씨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했었던 얘기는 아니 이게 4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자기는 이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해준 얘기를 검사가 해준 얘기를 계속 들었고. 학습해서 유동규와 통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유동규의 2023년 4월의 진술 조서를 보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술을. 이 어제 그것 때문에 2023년 9월달 수사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빌드업이 돼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2023년 1월 내지 2022년 12월부터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봉지욱 기자가 그때 저랑 같이 뉴스타파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봉 기자가 2023년 초부터 나한테 이거 조만간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뉴스타파 네. 보도를 제시하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얘들이 사건 관계자한테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걸 보면서 물론 다 숨긴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세미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 갖고 결국에는 그게 2023년 9월에 5개 언론사 11명 기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 압수수색이 2023년 9월 14일인데 그렇죠. 딱 4일 후에 나흘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맞아. 예, 청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구속이 됐다면 내란은 안 일어났겠죠. 안 일어났겠죠. 예, 그때 이미 뭐 다 정해. 근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군을 이제 검찰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뭐 영장 청구를 3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도 이제 그해 12월에 이제 경질이 되고 뭐 하는데 결국에는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제 언론까지 이제 밟아가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 두 번째 시도마저도 실패하자 결국에는 군을 동원하게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게 내란 특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3년 10월경부터 내란을 마음먹었다 이렇게 발표. 맞아요. 그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시점을 좀 발표를 한 게 당겨서. 예.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이재명 2차 구속영장 실패. 바로 직후부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뉴스타파와 관련된 사건이 내란의 시작이 맞네. 그래서 그 김용진 감독이 네. 저희 영화 압수수색을 내란의 시작으로 네. 부제를 그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 우리 플레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붙였는데 그냥 붙였는데 갖다 붙였는데 갖다 붙였는데 맞았네. 네, 우연히 들어맞은 그런 겁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네. 강백신 검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얼굴까지 유명해졌는데 강백신 부장검사가 있고 어미준 검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지금 특수부가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죠. 예. 원래는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어미준이고 3부장이 강백신이었고 강백신이었고 저희에 대한 수사는 이제 강백신이 했고 어미준은 대검 뭐 반부패 기획관으로 갔고 강백신 부장검사가 어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수사했고 뭐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고 창피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양분함 자기 그 검사 대선배 아닙니까? 고개를 빳빳이 그것도 있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전에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저희는 지금까지 한 1년 수사를 받고 한 2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를 수사했었던 뉴스타파 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했었던 이 당사자인 강백신 검사 이름을 수도 없이 얘기했고 수도 없이 생각을 했잖아.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랬던 강백신 검사를 실물로 내가 직접 본 건 어제가 처음이라고. 근데 이게 제 바로 앞자리에 뒤통수를 내가 보고서 하루 종일 앉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 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봉지욱 기자가 참고인석 맨 뒷줄에 있고 저희 앞에 줄 정도의 강백신 검사가 앉아 있고 저 앞쪽에 앉아 있고 강백신 우측은 또 이시원. 그렇죠. 이시원이 앉아 이시원 있고 검사. 강백신 검사의 제가 앞을 볼 때 왼쪽 뒤편에 조영이 나중에 또 앉았어. 대장동 대출. 예. 저쪽 끝에는 남욱 씨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 배치 얘기했잖아요. 네. 양쪽에 증인 참고인의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 바로 뒤 왼쪽 마이크 저희가 뒤에서 봤을 때 왼쪽 마이크 뒤에는 조우영과 강백신, 이시원 이렇게 배치를 그러니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우측 마이크의 바로 뒤에는 남욱이 있었고 그 뒤에 이강길, 뒤에 이강기 있었고 남욱 옆에도 그 유병호 아니었나요? 유병호, 네,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네. 아시죠? 유병호. 그 머리 짧으신 분, 스포츠 머리에. 그러니까 딱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배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구도가 제가 그 생각 어제 하루 종일 했다고. 이거 보면서 야 이것도 진짜 역사 한 장면 같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봉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백신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뭐 범죄만 따라갔다. 우리는 뭐 좌고면 하지 않았다. 뭐 하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그 말을 자주 하던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가신 분. 네.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뭔가 원칙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원칙 지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맞아요. 예. 윤석열이 또 대선 때는 공정과 상식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 내란 일으키는 사람이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자유 뭐 이런 거야.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짜증이 났다고. 짜증이 났는데 저는 이 사람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 봉지욱 기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아니어도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여러 의원들이 저희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벌인 각종 불법 위법적인 행위, 네. 소위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끄러운 행위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없는 문자를 조작한 거, 뭐 실수든 그게 뭐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인간이라면 일단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뭐 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권 이게 인간의 언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도 일단 뭉개고 가 그냥 뭉개고 가고 우리는 법권칙대로 했다는 거야. 네. 심지어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심지어는 영장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걸 우리가 영상 캡처한 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너 왜 한상민 기자 집에서 노트북을 뒤졌어라고 물어보는데도 법권칙을 얘기해. 나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한겨레가 사설로 어제 국정조사 상황을 다뤘는데 한겨레 그 사설 제목이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강백신 검사.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썼어요. 네,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아침에. 그리고 이제 한상진 기자가 얘기한 거, 뭐 공소장에 사실 다 이재명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예, 봤을 때. 71장. 예, 71장인가 2장인가 됐는데 제가 오늘 매불쇼에서도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저희 뉴스타파에 저하고 이제 기록을 제일 열심히 본 게 이제 저희 데이터 팀장인 최현원 기자인데 이 공장 받자마자 최현원 기자하고 제일 먼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쫙 보면서 제가 최현원 기자한테 했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무리 봐도 뉴스타파 얘기가 없어. 그래서 다 이재명 얘기. 아니 왜 다 이재명 얘기고 야 우리 얘기는 어딨냐 도대체. 한 30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우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세상에 이런 공소장이 어딨냐 제가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죠 그 얘기. 예. 네, 그나마 이제 한겨레 정도가 이제 사설 하나 냈는데요. 별도의 기사를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겨레도 별도로 기사 쓰지 않는데 이제 제가 생각엔 그래도 슬슬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강백신 부장검사가 조작 수사 그리고 증거 조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이거 윤석열이가 대통령 수사를 봐준 게 명백해요. 증거가 없어. 공소 취소해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리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검찰 조직을 상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인정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백신 수사팀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조작하고 남욱이나 뭐 유동규 같은 사람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들이 이제 이번 국정조사에 다 나왔는데 강백신 수사팀이 저희를 수사했는데 제 사건 기록을 보니까 녹취록. 앞서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영 부분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그때는 뭐 그 속기사가 한 거지 검찰청 속기사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 나갔는데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와 제가 어제 나란히 서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통화한 적이 없고 기억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어요. 근데 조우영 씨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뭐 톡이나 문자 정도는 했지만 전화한 기억은 없다. 조우영 씨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를 4번 한 걸로 녹취록을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녹취록이 이 안에 당시에 JTBC에 이제 제 후배가 한 건데 조우영 씨랑 통화를 한 건데 제가 아니고 한 건데 여기서 딱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주임 검사는 안 만나신 거죠? 라고 하니까 네. 이게 있어요. 조우영이 대답하는 게. 제가 그거를 뭐 묻거나 하질 않았잖아요. 당시에 제가 조우영을 만나서 90분간 인터뷰를 할 때도 윤석열은 그때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10월 말의 쟁점은 대장동 그분이었어요. 맞아요. 대장동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그분 진짜 주인 누구냐. 동아일보 보도로 시작해서 JTBC는 제가 JTBC에 있을 때니까
모든 언론이 대장동 구분이라서 제가 대장동 구분을 그걸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조우영 씨가 유동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우영의 그냥 얘기일 뿐이고 더 확인이 필요해서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 불거지고 검찰이 봉지욱이가 조우영이한테 윤석열 만난 적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론을 안 실어줬다고 지금 설사 반론을 안 실어줬다고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이 대목은 어제 사실은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뉴스타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기억도 없는데 저는 중요한 대목은 그거라고 봐요. 이 검찰이 조작해 놓은 대화자 봉지욱 조우영이 통화라고 했었던 이 녹취서 이게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할 때 자기들이 재료로 써먹었어. 그렇죠? 만든 논리였죠. 네, 만든 논리였어. 자, 그러면 어제 그런데 강백신 검사는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져서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단순하게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랬죠. 그러면 자기들은 이게 누가 통한 건지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수사에 활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데도 활용을 해먹고 수사에서 기소하는데도 활용을 해먹었다는 뜻인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제로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는 특수부 검사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하고 있는 수사팀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직접 수사에 활용하는 재료를 제대로 내용도 검토를 안 하고 했다고? 저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녹취록 조작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했다고 저는 발견되고 봐요.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진짜 머리 회전은 빠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의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재판부에 제출이 된 게 현실된다고 하는데 이 녹취록이 제출이 돼서 봉 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녹취록이 재재판 몇 번 했다고요. 증인 이번 세 번째 증인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이 나오려면 조우영이 나왔을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 녹취록은 재판에서 제출된 적이 없어요.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공판검사랑 통화를 했대요. 대구고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고검으로 가 있는 검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검사, 공판부 검사랑 통화를 했다? 그 자체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은 국회에서 강백신에 대해서 위증으로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봐요. 통화를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안 왜냐면 했겠죠, 당연히. 공판부 검사는 내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네. 내가 이거를 이 녹취록을 써먹은 적이 없는데 네. 강백신이가 내가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 강백신은 어제 명백하게 위증을 한 거고요. 그 재판 현장에 제가 피고인인 저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서 이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구나. 그냥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본능처럼 그런 답변이 네. 탁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강백신 답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조작을 넘어 창작까지 가는 것은 상습적인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고 맞아요. 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이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입니다. 아니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원래 제대로 된 사기꾼은 내가 사기를 치는지도 모르고 사기를 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사기꾼 아니야. 네. 비슷한 거라니까요, 이게. 하여튼 강백신과 검사들의 거짓말은 저희가 어느 부분을 위증했는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네, 이건 해야 좀 됩니다.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되게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장동 그분 논란 아실 거예요. 아까 동아일보 보도로 제가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제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업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욱 변호사가 언론에서 대장동 그분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맞아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남욱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예, 이거 엄청 당황했어요. 네, 현장에서 보니까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더만. 남욱의 발언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의 말이 바뀌었죠 그동안 천화동인 1호에 네, 실소유자. 전 처음부터 유동규 본부장하고 네. 김만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김만배 그두 씨가 한 얘기가 분께서- 있었죠. 네, 본인의 진술 중에 누구였죠? 그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법정에서 진술했던 본인의 얘기.
뭐 유동규 측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측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 최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기 조사팀 이게 그 본인이 이 실소유주는 이 이재명 뭐 그분이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표현은 오보입니다. 일부 언론사의 오보인 게 확인이 됐고 네.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이 의도한 답변을 안 하고 의도와 정반대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실제 소유자 대장동 그분 이게 당시에 2021년 10월 9일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녹음 파일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저는 오늘 알았는데 2021년 10월 9일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아, 1년 톱이었어요, 저게? 동아일보에 계셨잖아요. 아, 예, 있었죠. 예. 이거를 지금 저는 그냥 인터넷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신문을 찾아보니까 일면 톱 기사예요. 그리고 3면 4면에 이어졌습니다. 저 1년 톱이었다고? 예. 그래서 이 기사로 시작이 돼서 그분 논란이 시작되고 JTBC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네. 그분이 누구냐. 근데 김만배가 정진상 실장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보다 김만배 기자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 제가 있던 JTBC에서도 남욱이랑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정진상보다 김만배가 나이가 많은데 그렇다면 누구냐? 김만배가 형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 이제 한 이렇게 사람밖에 되는 거구나. 압축이 되잖아요. 네. 2021년 10월부터 그분 추적이 막 모든 언론사가 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분 숨은 주인은 이재명이다라는 인식을 유권자들한테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기사가 이 대장동 사건 관련된 논란의 판을 세팅한 기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허위 보도는 이게 허위 보도인 거죠, 사실은. 명백한 허위 보도, 이제 결론적으로 드러난 건 이건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언론사가 오보를 뭐 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뭐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은 맞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뭐 그게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그럼요. 예. 그거는 맞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동아일보로 인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남욱 변호사도 있고 앞서 대장동 특검에서는 당시 김태훈 수사팀장도 녹취록에 그런 거 없었고 그것은 100%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 기사라도 지금 이게 한 5년 된 기사잖아요. 대선 당시의 기사라도 지금 이 기사 그 동아일보 기사는 왜 악의적이라고 보냐면 출처가 없습니다. 그랬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첫 문장과 두 문장이 알려졌다 전해졌답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거는 거의 지어서 쓴 거죠. 둘 중에 하나죠. 혼자 지어서 썼거나 검찰이나 어디 수사기관에 있는 누군가가 그럴 수 역정보를 있죠. 흘려줬거나 아니면 고위 정치권의 예를 들면 고위 인사가 야 이런 게 있다던데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나 그러니까 취재원을 숨기고 쓴 기사죠. 검찰에 따르면도 아니고요. 네. 검찰 관계자도 없고 법조계에 따르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기사 보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법조계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기자 지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뭐 모든 기사가 그런 건 그게 아닌데. 아니라 이 변호사나 누구한테 듣고 싶잖아요. 자기랑 친한 사람은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변호사한테 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뭐 좋아하고 나랑 친한 검사 판사랑 통화를 하지.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 문장은 믿으시면 안 돼요. 아니 하여튼 뭐 저기 이렇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사.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와요. 네.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말씀하셨듯이 경검이 나서가지고 뭐 수사를 하고 이걸 뭐 진위를 가린다고 나서고 그래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전 여기에는 100% 반대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거는
이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고 언론의 자정 능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이 기사가 지금 인터넷에 지금도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기사 관련돼서 동아일보가 어떠한 조치도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찾기는 굉장히 힘들게 해놨더라고요. 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안 찾아져요? 삭제 여부는 모르겠으나 지면은 남아 있어요. 아, 지면 그건 당연히 PDF는 남아 나오겠죠. 있기 예. 때문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게 오보로 드러났으면 그게 몇 년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언론의 네. 책무다.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또 뭐 언론의 좀 선진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요 이강길 씨라고 나왔는데 이강길 씨는 대장동 최초의 시행사 대표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초기 자금 1,805억 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최초의 시행사 대표가 이강길 씨인데요. 이강길 씨가 이제 조우영에게 대출 커미션 10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선 당시에는요, 2021년, 2022년에는 사실은 거의 입을 닫았어요. 닫았다가 그렇죠. 예. 지난달이죠. 지난달 지금 이 한상진 기자 재판에 이강길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폭탄 증언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시고 기자가 한 명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저희 재판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강길 씨가 검찰 측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아무리 이제 내란이 벌어진 뒤에 윤석열이 적골이 됐지만 네. 과거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수사해 놨었던데 이강길 씨가 뭐라고 증언을 해놨는지를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맛에 맞는 증언들을 너무나 많이 해놓은 사람이라서 예. 사실 저희한테 기대할 게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주신문을 하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날 이강길 씨가 정말 묻지도 않았어. 검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질문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2011년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이 조우영의 이미 대출 관련된 범죄를 다 알고 있었고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갖 곳에서 이 대출 블로커 조우영이 뒷돈을 받아 챙긴 걸 알고 있더라. 다 알고서 나한테 묻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살려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왜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검찰은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할 때 대장동 사건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조우영이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조우영의 너희들이 의심하는 이 뒷돈을 받았다라는 커미션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우리가 몰랐다. 이 얘기를 지금 한 3년째, 3, 4년째 시종일관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한 방에 다 뒤집는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엄청난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는데 저희 수사 받을 때는 그 호들갑을 떨던 언론이 이제는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군가 기자 한 명이 들어와도 기사가 안 안 나와서 거의 아무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그날 이강기 씨가 그 증언을 한 당일날 오늘 저녁부터 난리 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거는 난리 날 분명히, 줄 알았어요. 저거는 네. 분명히 이 사건을 거의 끝내는 마지막 증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봤는데 어떤 기사가 그날 저녁 때 났냐면 그날 저희 재판에 윤석열 씨를 증인으로 예. 세우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판사가 재판장이 한 번 더 물어보자라고 해서 더 보내기로 했어. 소환장을. 그러니까 나오라는 이거를만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기사 가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우리라도 쓰자 해서 이걸 유일하게 뉴스타파만 썼어요. 이강기 씨의 증언을.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참 증언을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국회에서 이강기 씨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하는 거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뜻깊었어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지는 뭐냐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실무 책임자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여태까지 조우영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단순 참고인이었다. 피의자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강길 씨의 증언은 아니야. 내가 그때 대검에 끌려가서 수사관과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이미 조우영이 어디서 대출 커미션 받은 걸 다 알고 있더라. 대장동뿐만 아니고 다른 곳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 이게 하나고. 예. 그리고 수사관이 그런데
나한테 확인서를 하나 써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확인서의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서를 써와라. 이건 네. 수사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대출권을 수사 대상에서 빼기 빼려고.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장동 이 사업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줘라.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은 넣지 마라.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2011년 3월부터 대검중수부가 수사를 하는데 대검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했을 때 그 당시에 대장동 시행사업권은 이강길에서 조우영으로 넘어왔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시행사의 주인, 소유자는 조우영으로 넘어왔는데 조우영의 뒤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있었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대장동의 이 사업권을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명 사업장이 되고 차명 소위 말하는 SBC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기다 한 말씀만 더 얹으면 20대 대선 때 윤석열 씨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중에 수사했었던 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이 직접 혹은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차명으로 이런 것들만 수사했다고 얘기해. 근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게 대장동이야. 왜냐하면 사실상 대장동 사업권을 그 당시 그 시기에 갖고 있었던 조우영 씨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이에요. 네. 이제 처조카인가 처남인가가 돼요. 처남이고 심지어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을 운영하던 당사자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대출 자체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이미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피해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딱 들어맞는 윤석열이 얘기한 바로 그 수사 대상에 가장 들어맞는 가장 정확하게 조우영과 부합하는, 예. 그 대장동 사업장이었는데요. 대장동만 수사 안 한 게 아니고 조우영이 관리하던 다른 뭐 더 뮤지엄 양지나 벨리타우스라는 별도의 다른 차명 사업장도 다 같이 수사를 안 합니다. 이 세 개. 그러니까요. 예. 한 개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조우영 계좌를 뭐 보거나 하면 저렇게 줄줄이 나올 거라 그거를 그냥 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덮기 위해서 이강길 씨한테 니네 사업장은 저축은행과 관계없지라는 확인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그걸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조우영 커미션 받은 건 빼. 네. 빼. 커미션 내용은 빼.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확인서가 근거가 돼서 대장동 사업장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맞습니다. 그 수사관을 한번 증인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에 대해서 이강길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얘기를 네.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당에 사는 사람, 키가 매우 컸다. 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당시 대검 중수부에 있는 수사관들 중에 아마 사진을 보여주면 이강길 씨가 아마 지목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강길 씨가 이제 그 확인서를 들고 냈고 그 다음에는 조서를 한번 쓰잖아요. 그렇죠. 예.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조서를 썼는데 그 참고인 조서에 수사관 이름 없습니까? 수사관 이름이 있을 텐데. 있는데 그 수사관이 검사. 이 수사관 그 얘기했던 그 수사관하고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확인을 못 해주더라고요. 키가 크고 예. 당시 판교에 살던 예, 수사관으로 판교에 기억을 살던, 예, 했다. 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영상을 그냥 보여드리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틀어주시죠. 그 당시 수사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리베이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걸 물어왔었고요.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우영이가 우리뿐만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각 현장 사업장에 어떤 수수료를 받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서 제가 그 당시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수사관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그럼 그 확인서를 이제 제가 써서 내게 되는데요. 대검에다 부산저축은행에 그 대출을 받으면서 수수료 100억을 줬던 그걸 말고 다른 게 없다는 걸 확인서를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관께서 말하는 대로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문건은 그 확인서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기들의 어떤 억울함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요청하는 건데 검찰에서 그것을 해달라 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리베이트를 줬다는 사실을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지금 진술을 하신 거예요. 수선 앞에서. 예, 면담 과정에서 그 면담 얘기를 과정에서.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에 대한 범죄 사실, 혐의를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수사를 안 했다, 덮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봉지욱의 오프 더 레커드 제 개인 채널에도 지금 500분, 600분 넘게 계시는데요. 거기서 보지 마시고요. 거기는 제 개인 채널 그냥 휴대전화로 일종의 관문같이 모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 개인 채널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 방송 본 채널로 이동이 돼요. 이동해 오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네,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동해 오세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폭로가 나왔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했잖아요. 그 무슨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거의 어제 청문회가 거의 네. 끝나갈 쯤에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지난번 20대 대선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약간 시끄러웠었죠. 윤석열 씨의 부친인 연세대 윤기준 교수가 오랫동안 살던 집이 매각이 돼. 연희동에. 예, 연희동에 있는 집인데 이게 연세대가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요. 그 집을 누군가가 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김만배 씨의 누나야. 친누나. 예, 친누나. 근데 이거를 윤석열 씨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도 확률이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 예. 근데 의혹이 계속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욱 씨가 혹시 알고 있냐 이렇게 거래가 된 걸. 근데 이제 남욱 입에서 딱 나왔던 말이 박영수 변호사가 이 집을 사주라고 예. 김만배에게 얘기를 해서 사준 걸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하냐면 윤석열과 박영수 네. 그리고 김만배 네. 이 관계가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2011년에 조우영이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하고 빠져나왔다는 게 이제 의혹의 골자인데 그렇죠. 지금 부친의 집을 김만배가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야 성열이 그거 고민 많이 하던데 네가 좀 해결해 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남욱 변호사가 증언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랬을 것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취재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럴 것이다라고 다들 추정을 했었죠. 예. 근데 어제 그게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입으로 그거를 처음 확인해 줬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네. 2011년 상황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조우영과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총수 이과장이 하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인데 이 박영수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1년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또 궁금한 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이건 네. 뭐냐면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로 이 우연의 일치이거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궁금해요. 제가 듣기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박영수, 윤석열, 조영 봐주고 그 집 사주고 박영수 연결해주고 그 혜택은 윤석열이 보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 꽃무늬 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이 2021년도 2년도 대선 전에 확인이 됐다면 그때 이제 0.73%로 대선이 뒤집히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장동 수익금이 이재명이 그분일 것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 말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계속 네.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기소를 했어요. 지금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장동 업자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을 갖다거나 하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와 반대로 윤석열은 이렇게 되면 1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게 연희동 이 집이 단독주택이에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됐던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 이미 그 언론 보도로 아니 윤석열 예. 본인도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거동을 좀 불편하셔서 아파트로 그러니까. 옮겨야 돼가지고 예. 내놨는데 예, 오래 안 내놨는데 팔려. 안 팔렸다. 예, 안 팔려. 워낙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느닷없이 팔려. 그리고 이 19억이 뭐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헐값에 사고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네. 이게요, 지금 봉지욱 기자가 얘기를 하지만, 자, 오늘 저희가 그 얘기했었던 이 얘기. 사실은 아주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저희가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지난 한 2년 동안 사이에 예.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난 20대 대선 전에 세상에 알려졌다면 네. 전 대통령 바뀌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언론이 그걸 밝히고자 노력을 별로 안 했고요. 별로 안 상대적으로 했죠. 대장동 부분은 엄청 찾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 뭐 저 많이 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이 기사. 민들레 저 하나도 못 봤어요. 민들레에서. 민들레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못 거는 봤어. 제 대형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안 다뤄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남욱 지형이- 씨가 이 집도 연희동 집도 집이지만 연희동 집 얘기 끝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래요? 박영수가 윤석열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네. 조영이 입건 안 되고 빠져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남욱 씨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문에 남욱 씨가 똘똘 말리기 전에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늘상 하던 진술이야. 그리고 다른 네. 정영학이나 다른 업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만배영의 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럼요. 그런 얘기 만배영의 다들 힘을 했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욱 계속 이 업자들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네. 만배영을 통하니까 진짜 나오네. 진짜 수사를 안 받네라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 중요한 남욱의 중요한 마지막 이게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기사를 못 찾아보니까 이건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 이게 검찰 개혁도 되게 중요하고 정치 개혁도 매우 중요한데 예. 언론 개혁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언론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절단 난다. 언론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하여튼 지금 저희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진짜 잘못됐던 수사, 잘못됐던 사건, 잘못 처리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역사를 바로잡는 지금 작업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그 공간에 저는 그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 저도 이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뭐 조중동 같은 이제 보수 언론들은 지금 이 국정조사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고 검찰을 동원해서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밑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 냈잖아요. 네. 이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조작 수사를 한 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아까도 말씀하셨던 한겨레 사설, 오늘 아침에 나온 조선일보 사설, 이 두 사설을 딱 비교해서 읽어보면 예.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오늘 이 두 사설을 비교하는 이 대목은 아마 굉장히 언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렇죠. 연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좀 슬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작 수사를 해서 그 조작된 증거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럼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공소 취소를 뭐 민주당이 대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은 야 니네 이거 특검해가지고 결국에 대통령 사건 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주장을 하는데, 조작된 수사, 강압 수사, 불법 수사가 드러나면 법원은, 재판장은 공소를 기각할 수 있고 검찰은 공소를 스스로 취소해야 되는데 검찰 공소 취소한 거 보셨어요? 없죠. 없고 사실은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딱 한 문장만 딱 읽어볼게요. 제가 민주당 주장과 달리 국정조사에선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민주당이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건 포함해서 총 7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똑같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제 눈에는 조선일보의 이 주장과는 달리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충분히 넉넉히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네.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제 눈에는 보여요. 제가 기사를 보는 눈이 없거나 제 눈이 삐었거나 하지 않다면 제 판단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는 억지만 드러났다. 새롭게 드러난 거 없다. 이렇게 딱 자르고 갑니다. 저는 이거는 조선일보의 욕망이지. 그런데 이거를 사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읽는 사람들은 조선일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쨌든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조선일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실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언론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검찰은 예. 조작 수사를 하고 예.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작된 진실을 독자들에게 배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사실은 반박하기도 쉽지도 않아. 예. 그냥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접시 한 시간 했습니다. 한 시간 너무 했는데 길었습니다. 사실 한 시간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모레 금요일에 TBS 라디오 끝나고 하는 매봉쇼에서 또 한상진 기자와 가급적이면 간달프 그때 안 계시잖아요. 그때 올지 않을지 주말에 모르니까. 온다고 예. 했습니다. 아 그래? 주말에. 아 주말에? 그럼 네. 그럼 안 계시네. 간달프 김용진 기자님 안 계셔서 금요일에 그럼 우리 둘 플러스 한 분 정도 좀 누구가 좋을지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볼게요. 네, 오늘 치킨쇼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금요일에 또 만나고 다음 치킨쇼는 다음 주 수요일 또 저녁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상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